안녕하세요. JCN 닥터스 울산 이규현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 날씨가 시작됐죠. 날씨가 뜨거워지면서 반바지와 짧은 옷차림을 하신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옷차림이 짧아질수록 튀어나온 다리 혈관 때문에 신경 쓰인다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이렇게 다리 혈관이 튀어나오는 하지정맥류를 단순히 미용 문제로 넘기기에는 우리 건강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닥터스 울산에서 핏줄의 경고, 여름철 하지정맥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닥터정맥의원 이동기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너무 더워졌죠. 원장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셨어요? 예, 저는 여름이 다가오면서 가벼운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지냈습니다. 네, 저도 요즘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여름이 오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관리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원장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닥터정맥의원 이동기 원장입니다. 네, 요즘 날이 너무 덥잖아요. 네. 이렇게 날씨가 뜨거워질수록 아무래도 하지정맥류 환자들도 많이 내원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앉아서 진료하시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원장님의 다리 피로도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운동도 하시면 좀 다리 피로도가 훨씬 더 높아질 것 같은데요. 피곤할 때 피로를 풀어주는 원장님만의 비법이 따로 있을까요? 예, 저도 다리가 피곤할 땐 환자분들께 드리는 팁 그대로 따라합니다. 잠자기 전에 다리 스트레칭을 해주고 하루에 10분 정도 걷기나 발목 돌리기를 하는데요. 간단하지만 꾸준히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네, 원장님 평소엔 안 그랬는데 날씨가 더워지니까 저도 좀 다리가 붓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이렇게 하지정맥류 증상이 계절에 따라서 조금 변화도 하나요? 예, 여름철에는 높은 기온 탓에 혈관이 확장되기 쉬워 이 하지정맥 증상이 더욱 심화되기 쉽습니다. 여름철 높은 기온에 의해 확장된 정맥에 많은 혈액이 몰리게 되면서 저리고 붓는 등 하지정맥 증상이 더욱 심해지게 되는데요. 또한 여름철은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몸속 수분이 부족해지고 혈액 점도가 높아져서 하지정맥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여름철에는 이거 없이는 지내기 힘들죠? 네. 근데 이것이 하지정맥류 발병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고 하는데 네. 과연 이게 뭘까요? 여름철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아무래도 에어컨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답은 에어컨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정답을 맞죠. 정답은 냉방입니다. 여름철에 에어컨 없이 지내는 건 상상을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에어컨을 과하게 작동하면 건강에 적신호가 커질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는 혈관이 확장되기 쉬운데 실내로 들어갔을 때 에어컨 온도 과하게 낮으면 혈관이 급격하게 수축하게 됩니다. 이 같은 실내외 온도차에 의한 혈관의 반복된 이완 및 수축은 혈관의 탄력을 저하시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해 하지정맥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데요. 특히 여름철 다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내 적정 온도를 24에서 26도 정도로 유지하고 외출 후에는 과도한 냉방 대신 다리에 차가운 물을 뿌려주는 것도 도움을 줍니다. 네, 날씨가 더워지니까 저도 에어컨을 진짜 애용하게 됐는데요. 과도하게 낮은 온도는 하지정맥류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 꼭 염두에 둬야겠네요. 여름철 보기에도 불편하고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지정맥류를 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이 질환이 어떤 질환인지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지정맥류 어떤 질환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하지정맥류는 다리 정맥소 혈액이 아래로 역류하면서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르는 질환입니다. 역류 현상을 방지하는 판막이 다양한 원인에 의해 손상되면 피가 한 곳에 정체되면서 이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강한 압력을 참지 못한 정맥이 늘어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증상을 보이고 이는 혈관의 돌출, 발바닥 통증, 종아리 부종, 가려움증 등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네, 원장님 그럼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혈관 도드라짐이 하지정맥류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예, 실제로 많은 분들이 다리에 핏줄이 보인다고 해서 병원에 오시는데 그게 반드시 하지정맥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정맥이 피부에 살짝 비쳐 보이는 정도는 개인의 피부 상태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혈관이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고 마치 지렁이처럼 꼬불꼬불 보인다면 병적인 정맥 확장의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리고 외형뿐 아니라 다리가 무겁거나 붓고 저리거나 쥐가 자주 나는 등의 기능적 증상이 동반되면 하지정맥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증상이 심해진다면 이곳 하지정맥의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단순히 보이는 문제인지 또 아니면 느껴지는 불편함이 함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다리에 가끔 불편한 증상이 있지만 보이는 문제가 따로 없다면 하지정맥류 증상에서 조금 안심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증상이 눈에 띄지 않지만 하지정맥이 나타나는 잠복성 하지정맥류도 있어 주의를 해야 합니다. 혈관 돌출을 동반하지 않는 잠복성 하지정맥류는 이 겉으로는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증상을 늦게 발견할 위험성이 높은데요. 네. 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일 뿐 이미 정맥류가 진행되면서 다른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리 부종과 통증과 함께 수족냉증, 하지불안 증후군, 쥐내림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면 이 잠복성 하지정맥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말 그대로 잠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다리의 이상 증상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고 느껴지는데요. 원장님, 그렇다면요, 이 하지정맥류가 시작되는 조기 증상은 어떤 것이 있고 또 여름철 자가 체크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네, 하지정맥류는 초기에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초기 신호를 잘 알아두시면 조기 치료와 예방이 가능합니다. 먼저 하지정맥 대표적인 조기 증상을 말씀드리자면요. 하루를 마치고 나면 종아리가 뻐근하고 당기는 증상을 살펴봐야 합니다. 네. 그리고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시간이 길 때 발목 주변이 퉁퉁 붓는 느낌이 자주 듭니다. 밤에 자다가 쥐가 나서 깨는 경우가 반복되며 눈에 띄는 실핏줄이 생기거나 혈관이 살짝 튀어나온다 등의 증상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여름철 자가 체크법으로는 하루를 마치고 나서 다리를 올려봤을 때 증상이 좋아지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맥 문제라면 다리를 높이면 통증이나 무거움이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아리 둘레 측정하기인데요. 아침과 저녁에 각각 종아리 가장 두꺼운 부위를 줄자로 재어보시고 1cm 이상 차이가 나면 정맥 기능 저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마지막으로 울퉁불퉁한 혈관 또는 실핏줄이 눈에 띄기 시작한다면 바로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꼭 염두에 두겠습니다. 아나운서님, 이렇게 하지정맥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네. 이 공부를 잘 하셨는지 간단한 테스트를 한번 해봐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제가 OX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네. 하지정맥류는 남성들에게는 안전한 질환일까요? 아무래도 여성분들한테 조금 많이 나타나는 질병이다 보니까 남성분들한테는 상대적으로 덜 나타날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다고 아예 안 나타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답은 X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정답을 맞추세요. 정답은 X입니다. 흔히 하지정맥류는 여성에게 더 잘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 이 남성분들은 이 질환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성에 자주 발생한다고 해서 남성에게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 사실 하지정맥류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생활 패턴의 변화, 서구화된 식습관, 다양한 직업 환경 등의 영향으로 남성 환자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다만 남성분들은 상대적으로 종아리 근육량이 많아 하지정맥류가 발생해도 불편함을 덜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로 인해 병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이번에 정답을 맞췄네요. 네. 하지정맥류는 남녀노소를 떠나서 누구나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란 점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이런 하지정맥류는 진화액성 질환이어서 가만히 놔두면 증상이 더 악화되기만 할 뿐 자연 치유가 되지 않는데요. 그만큼 조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인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키워드를 살펴보는 시간에서 하지정맥류의 발병 원인과 또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원장님, 하지정맥류. 이 증상은 이제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원장님이 너무 열심히 잘 설명해 네. 주셔서 이해됐는데요. 그런데 이쯤 되니까 왜 발생하는지도 참 궁금한데요. 혹시 하지정맥류에 유독 취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따로 있을까요? 근데 하지정맥류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질환이지만 특히 몇 가지 조건을 가진 분들이 더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랜 시간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정맥 압력이 장시간 지속되어 혈액이 아래쪽으로 고이기 쉬워 정맥 기능이 약해질 수 있고요. 이 가족 중에 하지정맥류 병력이 있다면 이 정맥 판막이 선천적으로 약한 경우가 많아서 더욱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은 호르몬과 관련된 변화인데요. 임신 중 여성은 호르몬 변화와 자궁의 압력 때문에 정맥류가 생기기 쉽고요. 폐경 이후 여성도 호르몬 변화로 정맥벽이 약해질 수 있어 여성의 발생률이 더 높은 편입니다. 네. 그 외에도 비만, 운동 부족, 흡연, 고령도 위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네. 앞서 하지정맥류의 취약한 특징 중에 유전적인 영향도 크다고 하셨는데요. 가족력이 있을 경우 실제로 발병률이 좀 어느 정도 높아질까요? 하지정맥류는 생각보다 유전적인 영향이 매우 큰 질환입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부모 중 한 명이 하지정맥류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 자녀에게 발병할 확률이 약 40% 정도로 보고되고 있고요. 네. 양쪽 부모 모두에게 하지정맥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률이 80~90%까지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엄청 높아지네요. 이는 정맥의 판막 구조나 벽의 강도, 혈관 내압에 대한 민감도 같은 요소들이 선천적으로 약하게 타고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다른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발병하는 경우는 아니고요. 생활 습관과 직업적인 환경, 체중 관리 등이 함께 영향을 줍니다. 네. 하지만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 분이라면 더 일찍부터 다리 증상에 관심을 가지고 평소 예방 관리나 정기적인 혈관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듣다 보니 궁금한 점이 또 생겼는데요. 비만이나 운동 부족이 하지정맥류 발병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하셨잖아요. 단순 체중 문제 때문일까요? 하지만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가서 생기는 병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비만과 운동 부족은 하지정맥 중요한 위험 요인이지만 그 안에는 몇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합니다. 먼저 비만의 경우 체중이 늘어날수록 다리 정맥에 가해지는 압력 자체가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복부 지방이 많으면 복부 내 압력도 올라가서 정맥이 심장으로 올라가는데 방해를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혈액이 다리 쪽에 고이기 쉬워지고 정맥 안의 판막에 부담이 가면서 손상 위험이 커집니다. 운동 부족 역시 같은 맥락에서 영향을 줍니다. 특히 종아리와 발목을 움직이는 활동이 줄어들면 정맥 내 혈류순환이 둔해지고 결국 하지정맥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단순히 체중이 많다는 것보다 정맥에 부담을 주는 생활 패턴 전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단순히 체중 문제로 보기보다는 생활 패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게 크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정맥류는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환인 만큼 평소 나의 생활 습관을 확인해 보면서 다리가 보내는 SOS 신호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 명심하겠습니다. 아나운서님 하지정맥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나요? 네, 되게 많이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제가 환자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볼게요. 네. 이 하지정맥류는 무조건 수술로 치료하는 것이 완치의 지름길일까요? 수술로 치료하는 게 좋긴 하겠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치료를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꼭 완치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정답은 X입니다. 예전에는 정맥을 잘라내는 외과적인 수술이 주치료법으로 사용됐지만 최근에는 비수술적 치료 방법이 많이 발전하면서 훨씬 부담 없이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열치료 방법이나 약물을 주입하는 치료법, 그리고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진행을 늦출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본인의 증상 단계와 정맥 상태에 따라 어떤 치료가 가장 적합한지를 정확히 진단받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단순 보기 싫어서 혹은 통증이 심해서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정맥 초음파 검사 등으로 구체적인 치료법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정맥류 치료법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는 만큼 나의 다리 상태에 맞는 치료법을 시행해야 더욱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을 텐데요. 지금까지 하지정맥류의 발병 원인과 궁금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키워드에서는 구체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좀 더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닥터스 울산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치료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앞서 원장님께서 치료를 하기 전에 구체적인 검사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병원에서 하지정맥류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하지정맥 겉으로 두드러진 튀어나온 핏줄 여부만 보고 진단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검사를 통해 진단을 내립니다. 환자의 증상, 가족력 등에 대한 문진과 의사의 간단한 진찰을 통해 하지정맥 의심이 되면 도플러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초음파를 이용하면 혈액의 흐름과 정맥의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검사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컴퓨터 단층 정맥 조영술이 진단과 치료 결정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검사를 통해서 나의 하지정맥류가 어떤 상태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했어요. 그런데 하지정맥류라고 해서 다 똑같은 하지정맥류일 것 같진 않거든요. 하지정맥류에도 종류가 있을까요? 네, 하지의 정맥은 크게 피부 바로 밑에 있는 표재성 정맥, 근육 속의 심부정맥, 그리고 표재성 정맥과 심부정맥을 연결하는 관통정맥 등으로 나뉘며 이들 정맥에는 혈액을 중력의 반대 방향인 심장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이 판막이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 판막 이상이 생기면 정맥 내 혈액이 심장의 반대 방향으로 즉 거꾸로 흐르는 역류 현상이 일어나서 정맥 내 혈액이 저류가 되어 표재성 정맥이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하지정맥이 커다란 의미에서 만성 정맥 기능 부전에 속하며 주로 피부를 통해 보이는 정맥의 크기가 3mm 이상의 경우 가지정맥에 해당하고 1, 2mm인 경우를 망상정맥, 1mm 이하인 경우를 모세혈관 확장증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렇게 하지정맥류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방금 알아봤듯이 종류가 다양한 만큼 단계별로 병기도 구체적으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지정맥류 병기는 어떻게 나눠지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만성 정맥 질환은 가장 널리 사용하는 CEAP 분류법으로 1기에서 6기까지 총 6단계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1기는 모세혈관 확장증 망상정맥류로 지름이 1, 2mm 정도의 모세혈관, 2, 3mm 정도의 망상정맥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2기는 지름 3mm 이상의 혈관이 보이거나 만져지는 상태 또는 복제정맥에서 역류가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3기는 부종이 동반된 경우로 누르면 함몰되는 특징이 있어 일반적으로는 발목 부위에 나타나지만 하지나 발로 확대됩니다. 4기는 피부의 변화, 색소 침착, 습진, 피부 지방 경화증으로 색소 침착이나 정맥성 습진, 지방 피부 경화증, 백색 위축 등의 다양한 피부 변화가 나타납니다. 5기부터는 아주 심해진 경우로 심한 피부 변화와 피부 궤양으로 치효성 피부 궤양이 함께 나타납니다. 6기는 진행성 피부 궤양으로 심한 피부 변화와 함께 진행성 피부 궤양이 나타납니다. 네, 이렇게 단계별 증상과 종류를 보니까 마음이 급해지면서 치료법을 너무 빨리 알아내고 싶거든요. 단계별 증상과 종류가 다른 만큼 치료법도 나눠질 것 같아요. 먼저 초기 단계 치료법부터 알려주시죠. 하지정맥류의 치료 방법에는 증상과 병기에 따라 보존적인 치료, 비수술적 치료, 수술적 치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이 비교적 초기 단계라면 의료용 압박 스타킹의 착용, 정맥순환 개선제 복용 등으로 증상의 완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방법일 뿐 정확한 치료의 개념은 아닙니다. 네. 초기 단계에서 의료용 압박 스타킹 착용으로 증상의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평소에 압박 스타킹 관련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요. 의료용 압박 스타킹은 조금 낯설거든요.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 압박 스타킹과 의료용 압박 스타킹 다른 점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다르고 또 어떤 원리로 도움을 주는지 알려주시죠. 예,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일반 압박 스타킹은 다리 부위와 관계없이 동일한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발목보다 두꺼운 허벅지에서는 오히려 순환이 저하되어 기존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데요. 반면 의료용 압박 스타킹은 발목, 종아리, 허벅지 등 부위에 따라 각기 다른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를 통해 다리 아래로 쏠리는 피가 심장으로 원활히 올라갈 수 있도록 하여 혈액순환을 촉진하게 됩니다. 네, 이런 다른 점이 있었군요. 저도 압박 스타킹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은데요. 원장님과 의료용 압박 스타킹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또 의료용 압박 스타킹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잘 착용하면 하지정맥류 발생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하루 종일 착용하거나 혹은 잘 때도 신고 자면 하지정맥류 발병률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요? 예, 의료용 압박 스타킹은 다리 혈액순환을 도와줘서 이 부종을 예방하고 통증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지만 너무 오래 착용하면 오히려 피부 자극이나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적정 착용 시간은 아침 기상 직후부터 바로 착용하고 수면 시간에는 벗는 것이 기본이며 6개월 단위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착용 후 피부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많이 착용한다고 꼭 좋은 게 아니라는 예. 점 명심하겠습니다. 적절한 시기마다 교체해야 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둬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보존적 치료를 알아봤는데요. 증상이 진행된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존적 치료 다음에 비수술적 치료가 있다고 하는데 수술 전 시행되는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비수술적 치료로는 혈관 경화요법과 초음파 등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혈관 경화요법은 정맥류 원인이 되는 혈관에 직접 경화제 주사를 놓아 단단하게 굳혀 섬유화시키는 시술로 직경이 1mm 이하의 호세혈 확장증인 경우나 1에서 3mm 크기의 망상정맥류로 역류가 없는 경우 등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혈관 경화요법, 이 주의사항이 따로 없을까요? 네, 혈관 경화요법 치료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피부가 약간 착색된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이는 정상적인 치유 과정으로 피부 타입에 따라 완전한 피부색이 돌아오는데 보통 2,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주사 치료 후에 최소 3일간은 압박 스타킹 꼭 착용해야 하고요. 장시간 서 있기, 앉기, 쪼그려 앉기, 무거운 물건을 드는 행동은 정맥류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꼭 기억해 두겠습니다. 이렇게 비수술과 시술적 치료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좀 더 심할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수술적 치료도 고려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수술적 치료는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다양한 수술 중에서 가장 오래된 방법으로 근본 수술, 즉 발거술을 들 수 있는데요. 이는 하지정맥 치료의 근간이 되었던 치료법입니다. 신경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혈관 내로 말아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은 혈관 주변 다른 조직의 손상도 적고 진행 방법도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약간의 흉터가 남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절개법이 하는 레이저 방법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원장님, 수술을 할 때 아무래도 이렇게 흉터가 남을까 봐 꺼려지잖아요. 그런데 레이저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관심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레이저나 고주파를 이용해서 정맥을 태우거나 폐쇄하는 최소 침습법 시술이 인기라고 들었습니다. 이 두 치료법은 비슷하지만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할까요? 두 치료는 공통적으로 정맥 안에 가느다란 기구를 삽입한 뒤에 열을 가해 정맥을 폐쇄하는 비절개 내열 폐쇄 방식입니다. 네. 겉에서는 피부 미용 레이저와는 전혀 다르며 혈관 내부 깊숙이 접근하여 조직을 변성시키는 원리를 가집니다. 레이저 치료는 광섬유를 정맥 내부에 넣고 고출력 레이저 빛을 발생하여 열을 발생시킵니다. 이 열로 정맥 내벽에 섬유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병든 혈관이 자연스럽게 폐쇄됩니다. 네. 고주파 치료의 경우는 전극 카테타를 삽입하여 이 고주파 조를 흐르게 하고 조직 저항을 이용해 열을 발생시킵니다. 약 120도 정도의 열을 유지하며 천천히 정맥을 폐쇄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네. 레이저는 광섬유,
고주파는 전극이라는 방식 차이 외에도 열의 발생 온도나 조직 반응, 시술 회복 과정에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다리 상태에 맞는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방식에도 차이가 있지만 시술 후 회복 과정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니까요. 치료 여부를 결정할 때는 나에게 맞는 치료법 외에도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이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치료법 꼭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원장님 덕분에 저도 제 다리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질병은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일상생활에서 지키면 좋은 하지정맥류 예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적정 체중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리, 엉덩이, 허벅지 부위가 너무 조이는 옷은 피하는 게 좋고요. 규칙적인 운동도 좋은데요. 특히 가볍게 걷는 운동이나 수영은 다리의 근력과 정맥벽을 강화시켜 정맥류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너무 오래 서 있지 않도록 하며 불가피하게 장시간 서 있을 때는 매 2, 3분마다 그 교대로 한쪽 다리를 올렸다가 내린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다리를 구부리거나 펴기, 돌리기 등의 운동을 하는 것도 정맥 혈액 순환을 도와주고요. 너무 뜨거운 곳에 몸의 노출을 삼가고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임신 중인 사람은 고탄력 압박 스타킹을 예방적 목적으로 신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원장님이 알려주신 예방법 꼭 기억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닥터스 울산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당부의 한마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정맥 증상이 뚜렷하지 않더라도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리 불편감이 자주 느껴진다면 병원을 찾아 초음파 검사를 포함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맥 기능의 이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어 조기 대응이 필요한데요. 본격적인 무도회가 시작되기 전에 다리 이상 증상을 체크하고 정밀 검사와 조기 진료를 통해 이 삶의 질을 높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름철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 꼭 기억하셔서 다리 건강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해주신 닥터정맥 의원 이동기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하지정맥류는 더 이상 중년층만의 질환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유전적 요인, 또 잘못된 생활습관, 서구화된 식습관 등으로 20, 30대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도 발병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평소 나의 다리 건강에 관심을 기울여서 100세 인생 건강한 다리를 오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JCN 닥터스 울산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